6년의 결혼이 한 장의 영수증처럼 버려지던 순간 나는 처음으로 무릎이 꺾었습니다.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순간 나라는 사람은 그녀에게 이미 결론한 패배자였습니다. 내가 지켜낸 마지막 전세금 200만 원조차 그녀에겐 바닥에 던지어도 아깝지 않은 종이 안죠. 그녀가 사무실 문을 닫는 소리는 내 삶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이 찝겨내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말지마부로 남긴 그녀의 말은 승리 선언이 아니라 내 존재를 지워버리는 판결문 같았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400만 원만 보내줘. 클럽인데 카드가 안 긁힌대. 얘네들 돈 안 내면 우리 못 가게 한단 말이야. 새벽 2시 47분 전화기 너머 수진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내 애인한테 전화해. 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기를 꺼버렸다. 다시 잠을 청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가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새벽 2시 47분 전화벨 소리가 어둠을 찢고 울렸다. 정확히 기억한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을 때 한 번,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버릴 결정을 내린 직후 한 번 더 시계를 확인했으니까. 2시 47분 응급실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하고 술 취한 연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고백을 하는 아무런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나는 3년 전 겨울 강원도 산장으로 떠났던 여행을 꿈꾸고 있었다. 그때 수진은 내 썰렁한 농담에도 깔깔대며 웃어주었고 저녁 식사 도중 휴대폰이 17번이나 울리는 일도 없었다. 그때 나는 결혼이란 매일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도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믿을 만큼 순진했다. 꿈속에서 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문고판 추리소설을 소리내어 읽어주고 있었다. 등장인물마다 목소리를 바꾸어가며 연기하는 통에 나는 갈비뼈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그녀의 머릿결. 와인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잔 너머로 나를 바라보며 웃던 그 눈빛은 마치 세상에 나란 존재밖에 없다는 듯 했다. 전화벨 소리가 그 아름다운 기억을 스테인드 글라스 깨뜨리듯 산산조각 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수진이라는 걸 알았다.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부모님은 밤 9시면 주무시고 도쿄에 사는 형은 시차를 배려할 줄 안다. 상사가 이 시간에 전화할 리도 없다. 오직 수진뿐이다. 하지만 오늘은 박지은네 집에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여자들만의 밤을 보내기로 한 날이었다. 처음엔 저녁 먹고 영화 보는 걸로 시작했던 모임이 어느새 밤샘 파티로, 종종 일요일 브런치까지 이어지는 행사로 변질되어 있었다. 나는 6개월 전부터 이 모임에 대해 묻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 무렵부터 다른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작은 균열들, 우리 삶의 겉모습에 생긴 미세한 금들. 집에 오자마자 나가기 직전에 이미 씻었는데도 또 샤워를 하는 습관, 서랍 속에서 발견한, 태그도 떼지 않은, 나를 위해 입은 적 없는 새 속옷들, 들어본 적 없는 호텔 이름이 찍힌 카드 명세서, 함께 가본 적 없는 레스토랑들의 청구서, 다른 방에서 소공어리며 받는 전화들, 나와 함께 웃을 때와는 전혀 다른 웃음소리가 섞인 속삭임. 나는 이 모든 관찰을 증거처럼 수집해서 마음속 파일에 저장해 두었다. 하지만 그 파일을 열 용기는 나지 않았다. 파일을 여는 순간 진실을 마주해야 했고 그 진실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았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다시는 기어 올라올 수 없는 벼랑 끝. 전화가 다시 울렸다. 그냥 두었다. 액정 화면 속에서 제주도 신혼여행 때 찍은 수진의 얼굴이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내가 좋아했던 옷단에 작은 파란색 꽃이 수놓인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 뒤로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현실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완벽한 오렌지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6년 전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그 시절에 내가 찍은 사진이다. 6년. 때로는 60년처럼, 때로는 6분처럼 느껴지는 시간. 벨소리가 멈췄다. 3초간의 정적. 그리고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받았다. 마침내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다급하게 들려왔다. 뭔가 내 잘못으로 몰아가려 할 때 쓰는 특유의 말투였다. 10분이나 전화했잖아. 어디 있었어? 자고 있었지. 나는 2시 47분에 깨어난 사람답게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오빠 태도 받아줄 시간 없어. 김도현. 나 지금 상황이 생겼어. 상황. 그녀는 그렇게 불렀다. 비상사태도 위기도 아닌 그냥 상황. 마치 주차 위반 딱지를 뗐거나 우산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단어 선택에서 앞으로 무슨 말이 나올지 뻔히 보였다. 무슨 상황? 침대에 앉아 스탠드를 켰다. 거칠고 인정머리 없는 노란 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가구와 추억, 6년 결혼 생활의 잔해로 가득 찬 침실이 이 시간엔 왠지 더 비어 보였다. 내 카드가 안 긁혀. 그녀는 반창고를 떼어내듯 빠르게 말했다. 우리 지금 강남에 새로 생긴 클럽 옥타곤에 있는데 계산하려고 하니까 카드가 정지됐대. 돈 낼 때까지 못 가게 막고 있어. 지은이 카드도 안 된대. 그리고 잠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밖은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주황색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세상 다 가진 듯 느긋하게 길을 건넜다. 클럽이라고. 지은이네 집에 있다며. 잠시 침묵.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들었다. 그녀가 다음 수를 계산하는 순간 진실을 얼마나 섞을지 내가 얼마나 믿어줄지 가늠하는 그 순간을. 지은이네 있었어. 근데 하윤이가 새로 생긴 엄청 좋은 데가 있다고 문자했고 지은이도 가고 싶어 해서 그냥 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건 지금 당장 400만 원을 보내줘야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거야. 400만 원, 400만 원. 나는 그 단어를 곱씹듯 소리내어 말했다. 400만 원, 400만 원. 그래. 아 진짜. 왜 그래. 큰 돈도 아니잖아. 그냥 카카오페이로 보내주든 계좌 이체를 하든 빨리 좀 해줘. 얘네 지금 내 면허증 뺏어갔단 말이야. 진짜 못 가게 한다니까. 나 지금 술값 때문에 인질로 잡혀 있다고. 누가 클럽에서 술값을 400만 원이나 써? 나는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차 한 대가 전조등 불빛으로 아스팔트를 훑으며 지나갔다.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걸까? 야근하고 퇴근하는 길이거나 아니면 응급실에 가는 길이겠지. 상황이 아니라 진짜 응급 상황 말이다.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양주도 시키고 하윤이가 MD 알아서 VIP 테이블 잡았어. 사람들도 많았고. 아 몰라. 지금 오빠한테 클럽 경제학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돈이나 보내줘. 지은이는 어디 있어? 가고 싶어 했다며. 왜 걔는 돈 못 내? 말했잖아. 걔 카드도 안 된다고. 금액이 커서 은행에서 부정사용 의심된다고 막았대. 하윤이는 지금 당장 그만한 현금이 없고. 그러니까 오빠밖에 없어. 제발 김도현 그냥 좀 보내줘. 그녀의 목소리엔 짜증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진짜 위험에 처했을 때 느끼는 공포와는 다른 패닉에 가까운 목소리. 교묘하게 꾸며낸 거짓말이 탈로 나기 시작할 때 느끼는 그런 종류의 패닉이었다. 누구랑 같이 있는데? 나는 날씨를 묻듯 평온하게 물었다. 뭐? 말했잖아. 지은이랑 하윤이. 다른 사람은 오빠 그룹 말고 누구랑 같이 있냐고. 누구랑 같이 400만 원어치 술을 마시고 있냐고. 또다시 침묵. 이번엔 좀 더 길었다. 수화기 너머로 음악 소리가 들렸다.
귀보다는 가슴으로 느껴지는 묵직한 베이스 소리.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다른 소리도 들렸다. 멀지만 분명한 남자의 목소리.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 남자였다. 왜 나 신문에 도와달라고 전화했더니 범죄자 취급하고 오빠 진짜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나는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다. 새벽 2시 47분에 친구 집에 있겠다던 아내가 실은 클럽에 가서 다른 남자와 놀다가 술값 400만 원이 없어서 나에게 돈을 보내라고 전화했는데 그런 나한테 지금 왜 그러냐고 묻는 건가? 내 카드 정지됐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왜 정지됐는지 알아, 이수진? 몰라, 한도 초과됐나 보지. 은행에서 막았거나. 이유가 뭐가 중요해? 나는 어제 우리 계좌 확인했어. 왜냐고? 대출 이자 나가는 날이라 잔고 확인하려고. 근데 뭘 발견했는지 알아? 이번 달에만 예산보다 1,500만 원을 더 썼더라. 1,500만 원이라면 이수진,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 대출금 갚는데 쓴 것도 아니고 공과금 낸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아는 지출 내역에는 없던데.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다. 클럽의 소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밖으로 나갔거나 전화기를 막은 모양이었다. 다시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더 차갑고 딱딱하게. 그래서 지금 이거야? 나 벌 주는 거야? 나 지금 여기 갇혀져 있다니까. 근데 오빠는 이 기회를 틈타서 뭐 하려는 거야? 나한테 돈 관리 설교라도 하려는 거야. 벌 주는 거 아니야. 그냥 묻는 거야. 그 1,500만 원 어디다 썼어? 몰라.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필요한 거 샀겠지. 친구 집에 간다고 해놓고 클럽 가서 400만 원씩 쓰는 그런 거. 진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순수한 역과 없는 분노. 이제 나 뒤캐고 다녀. 내 소비 감시해. 오빠가 내 아빠야. 나는 네 남편이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일주일에 70시간씩 일하는 사람. 네가 고른 집 대출금 갚는 사람. 새벽 3시에 클럽에서 카드 안 된다고 전화하면 돈 보내줘야 하는 사람. 알았어, 됐어. 전화 끊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네 카드도 안 되고 친구들도 못 도와준다며. 어떻게 알아서 할 건데? 또다시 침묵. 그리고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뻔한 목소리. 여기 있는 사람이 내준대. 여기 있는 사람. 지은이도 하윤이도 아닌 어떤 사람. 숨이 턱 막혔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벼랑 끝.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 누구? 내가 물었다. 그게 중요해? 중요해. 새벽 3시에 내 술값 400만 원을 교환을 대신 내주겠다는 사람이 누군지 중요해. 그냥 친구야. 아는 사람. 이름이 뭔데? 침묵. 이수진, 이름이 뭐냐고. 나 지금 오빠랑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그럼 400만 원 묘먼 안 보내. 와, 진짜 믿을 수가 없네. 오빠 지금 질투나서 나 여기다 버려두겠다는 거야? 질투. 그녀는 그걸 질투라고 불렀다. 6개월간의 거짓말, 1,500만 원의 의심스러운 지출, 비밀스러운 통화, 새 속옷,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진 늦은 귀가들. 이 모든 걸 두고 내가 고작 질투나 하고 있다고. 나는 침대에 다시 앉았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잠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피로였다. 모르는 척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진실이 두려워 질문하지 않는 멍청이 짓도 이제 지긋지긋했다. 질투하는 거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끝내는 거야. 끝내. 뭘 끝내? 모르는 척하는 거, 멍청한 척하는 거,
네가 다른 남자랑 만든 상황을 해결해주러 새벽 3시에 전화 받는 거. 다 끝낸다고. 김도현, 내 애인한테 전화해. 나는 차분하게 마치 유용한 조언을 건네듯 말했다. 내 술값 내주겠다는 그 친구, 지금 내 옆에 서 있을 그 친구 말이야. 걔한테 전화하라고. 기꺼이 도와줄 거야.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지? 그래. 그럼 내가 틀렸다고 말해봐. 다른 사람은 없다고. 너 진짜 지은이랑 하윤이랑 셋이서 클럽 가서 칵테일 마시고 춤추느라 400만 원 썼다고 4원 썼다고 말해봐. 지난 6개월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적 없다고 말해봐. 말해봐 이수진. 기다릴게. 침묵이 바다처럼 우리 사이를 가로질렀다.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언젠가부터 그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아니, 애초에 그런 능력 따윈 없었는지도 모른다. 나 오빠 아내야. 도와달라고 부탁했잖아. 근데 그냥 나를 여기 버려두겠다고. 네가 먼저 나를 버렸잖아. 나는 말했다. 그냥 나한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다시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전화기를 완전히 꺼버렸다. 그리고 침대에, 이제는 온전히 나만의 것이 된 침대에 다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스탠드 불빛이 방구석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뭔가 느껴야 했다. 분노든 슬픔이든 아니면 마침내 인정하게 된 배신감의 날카로운 고통이든.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 누군가 내 안에 모든 것을 퍼내고 신뢰나 사랑, 영원 같은 것을 믿었던 껍데기만 남겨둔 것 같았다. 눈을 감고 다시 그 꿈을 꾸려 했다. 강원도 산장에서 벽난로 옆에 앉아 책을 읽는 수진의 모습. 불빛에 반짝이는 머릿결, 빈 공간을 가득 채우던 그녀의 웃음소리. 하지만 꿈은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건 어둠과 침묵, 그리고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뿐이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기까지 4시간 37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이 달라질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새벽 2시 53분. 어둠 속에 누워 나는 잠을 청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수진은 의자를 끌어당겨 테이블에 바싹 붙어 앉았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부표를 잡듯 절박해 보였다. 시선은 내 눈을 피한 채 쉴 새 없이 꼼지락거리는 손가락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버릇,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손가락 고기. 나는 벽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판사 앞에 죄인을 보는 심정으로, 아니 어쩌면 남보다 못한 타인을 보는 심정으로.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모든 자백의 시작은 늘 저 따위 뻔한 변명이다. 내가 뭘 생각하는데. 그녀가 움찔했다. 돌을 던져 잔잔한 수면에 파문을 일으킨 것처럼 내 목소리가 그녀의 위선적인 평온함을 깨뜨렸기를 바랐다. 내가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생각하잖아. 최태영이랑 그런 사이라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됐고 마스카라가 번져 검은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비련의 여주인공 흉내라도 내고 싶은 모양인데 내 눈엔 그저 초라해 보일 뿐이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친구야. 3월 마케팅 세미나 뒤풀이에서 만났는데 말이 잘 통했어.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냥 가끔 만난 게 다야. 맹세코 로맨틱한 사이 아니야. 나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녀가 더 그럴싸한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전자를 택했다. 오빠는 집에 없잖아. 목소리에 날이 섰다. 수진 특유의 남 탓하기가 시작됐다.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쓰러져 자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게 언제야. 내 하루가 어땠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 그녀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의자 끌리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렸다. 난 진실을 말했어. 어제 지은이네 간다고 했잖아. 그러다 걔네랑 같이 클럽 간 거고. 최태영도 거기 있었을 뿐이야. 그래서 최태영이랑 400만 원어치 술을 마셨고, 그건 걔가 골든벨 울린다고 오버한 거야. 분위기 맞추느라 그런 거라고. 최태영이 내 남자친구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빠져나갈 구멍 따위는 주지 않겠다는 듯이. 수진의 얼굴에 당황, 분노,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야.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오빠는 안 해주는 걸 그 사람은 해줘.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다고. 아침에 안부 문자 보내고, 웃긴 짤도 보내고, 커피 마시자고 하고, 내가 흥미로운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줘. 그녀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빠도 연애 땐 그랬어. 내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봐줬잖아. 근데 언제부턴가 난 그냥 오빠 인생의 의무사항 중 하나가 돼버렸어. 아팠다. 뼈를 때리는 말이었다. 인정한다.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대출금과 공과금에 치여 나는 점점 무심한 남편이 되어갔다. 그녀를 잡은 물고기 취급했다. 그래, 맞아. 내가 소홀했어. 그건 미안해. 내 사과에 그녀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다. 나는 그 싹을 짓밟았다. 근데 그게 면죄부는 아니야. 내가 야근한다고 네가 6개월 동안 거짓말하고 딴 놈이랑 카드 긁고 다니는 게 정당화되진 않아. 1,500만 원이나 쓰면서 나 걔랑 안 잤어. 그녀가 소리쳤다. 진짜야, 맹세해. 잠은 안 잤어. 그래서 선만 안 넘으면 괜찮다. 감정적으로 다 내주고 돈 쓰고 거짓말 했는데 잠만 안 잤으면 불륜이 아니다. 박경희님이 그러더라. 최태영이 술값 대신 내주려는 걸 네가 막았다고. 카드를 부러뜨리고 휴대폰을 던졌다며. 그냥 친구라며. 돈 받으면 되잖아. 왜 미친 사람처럼 굴었어?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다시 손가락을 꼬기 시작했다. 싫었어.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그 사람이 해결하는 거 싫었어. 오빠가 해주길 바랐어. 왜? 오빠가 내 남편이니까. 그녀가 폭발했다. 아무리 사이가 멀어졌어도 오빠가 내 보호자니까. 내가 사고 치면 오빠가 와서 수습해주고 나 아직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길 바랐단 말이야. 충격적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테스트였어. 새벽 3시에 400만 원 출건 술값 핑계로 내 충성심 테스트라도 한 거야. 아니, 계획된 건 아니었어. 그냥 놀다 보니 그렇게 됐어. 최태영이랑 있으면 외롭지 않았으니까. 오빠가 일 중독에 빠져 있는 동안 나도 숨 좀 쉬고 싶었으니까. 그 사람 사랑해. 몰라. 헷갈려. 그냥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언제부터야? 최태영 처음 만난 게 4월 세미나 끝나고 커피 마셨어. 말 안 해서 미안해. 두 번째는 점심 먹었어. 일 때문에 조언 구한다길래. 세 번째는 5월에 오빠가 바빠서 못 가준다고 했던 그 미술관. 거기 같이 갔어. 기억이 났다. 현대미술관 전시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때. 나는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신경질을 냈고 친구랑 가라고 쏘아붙였다. 그 친구가 최태영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뒤로 계속 만났겠지. 커피, 술, 저녁, 거짓말 해가면서. 거짓말은 안 했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게 거짓말이야, 이수진. 그녀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번엔 좀 더 패배감에 젖은 울음이었다. 알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도연 오빠.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오빠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근데 너무 외로웠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날 특별하게 대접해주니까. 그걸 놓기 싫었어. 솔직함이 오히려 더 역겨웠다. 차라리 뻔뻔하게 굴면 화라도 낼 텐데. 외로움과 방치를 핑계대니 화낼 명분조차 흐릿해지는 기분이었다. 어젯밤 얘기나 해봐. 사실대로. 지은이네에서 시작한 건 맞아. 그러다 밤 11시에 태영기한테 문자가 왔어. 클럽 옥타곤에 직장 동료들이랑 있다고. 지은이랑 하윤이가 가자고 바람 넣어서 간 거야. 가서 춤추고 놀았어. 태영이가 계약 큰 거 따냈다고 기분 낸다며 양주를 계속 시켰고. 나는 대접받는 기분이 좋아서 그냥 뒀어. 그리고 내 카드가 정지됐지. 응. 태영이가 너무 많이 시켜서 내 카드로 감당이 안 됐어.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한 거야. 그냥 오빠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근데 내가 네 애인한테 전화하라고 했지. 그 말 진짜 상처였어. 잘 됐네. 나도 지난 7시간 동안 충분히 상처받았으니까. 오빠가 전화 끊고 나서 태연기가 내준다고 했어. 근데 너무 화가 났어. 오빠한테 화나고 나 자신한테 화나고 이런 상황 만든 태연기한테도 화나고. 그래서 걔 카드 뺏어서 부러뜨리고 난리친 거야. 그랬더니 태연기가 경찰 불렀어. 나 보호한다고. 보호? 지가 살려고 부른 거겠지. 그런 말 하지 마. 태영이는 잘못 없어. 잘못이 없어. 유부녀랑 새벽까지 술 마시고 400만 원 쓴 놈이 잘못이 없다고? 그 사람은 이혼남이야. 6개월 전에 이혼했어. 아, 그래서 아주 편했겠네. 나는 벽에서 등을 떼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다. 오빠, 어디가? 그녀가 다급하게 내 팔을 잡았다. 제발, 가지마. 내가 다 정리할게. 태영이 다신 안 만날게. 상담도 받고 다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나는 그녀의 손을 내 팔에서 떼어냈다. 차갑고 건조하게. 넌 이미 날 떠났어, 수진아. 집에서 짐만 안 뺐을 뿐이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취조실을 나갔다. 등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서울의 아침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눈부셨고 내 결혼 생활은 그렇게 경찰서 복도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어젯밤 일,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 이번엔 진실만. 수진은 떨리는 숨을 들이켰다. 진짜 지은이네. 집에서 시작했어. 셋이서 와인 마시고 놀았는데 밤 11시쯤 태연기한테 문자가 왔어. 직장 동료들이랑 강남 클럽 옥타곤 VIP 테이블에 있다고. 지은이랑 하윤이가 가고 싶어 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 가서 뭐 했는데. 태연기가 큰 계약건 따냈다면서 기분 낸다고 비싼 샴페인을 계속 시켰어. 아르망트 브리냑 같은 거. 말렸는데도 괜찮다고, 자기가 쏜다고. 그래서 넌 받아 마시면서 공주님 대접 즐기셨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좋았어. 누군가 대가 없이 나한테 퍼주는 기분. 오빠는 요즘 기념일도 그냥 넘기잖아. 그래서 내 카드가 정지됐을 때 나한테 전화했구나. 내 물주가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 아니야, 태연기가 내준다고 했어. 근데 싫었어. 오빠가 내 남편이잖아.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내가 사고치면 오빠가 달려와서 수습해 주길 바랐어. 그게 우리가 아직 부부라는 증거 같아서. 증거?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태영이 카드를 부러뜨리고 폰을 집어던진 거야? 걔가 계산하면 네 불륜 놀이가 진짜 불륜이 될까봐.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곡을 찔린 여자의 얼굴.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 태영이 유부남이야. 6개월 전에 이혼했어. 아, 완벽하네. 나는 벽에서 등을 떼고 문으로 향했다. 수진이 다급하게 일어나 내 옷자락을 잡았다. 오빠, 어디가? 제발. 내가 정리할게. 태영이 다시는 안 만날게. 상담도 받고 다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나는 그녀의 손을 마치 오물이 묻은 옷감을 떼어내듯 차갑게 밀어냈다. 넌 이미 날 떠났어, 수진아. 짐만 안 뺐을 뿐이지. 경찰서를 걸어 나왔다.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강남의 아침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맑았다. 나는 차에 올라타 목적지도 없이 달렸다. 올림픽대로를 타고 강변북로로, 서울의 동쪽으로. 머릿속이 멍했다. 6년의 결혼 생활이 경찰서 취조실에서 끝났다. 한참을 달려 성수동의 낯선 카페에 들어갔다. 붉은 벽돌과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된 수진이 좋아했을 법한 힙한 공간. 구석진 자리에 앉아 블랙커피를 시켰다. 휴대폰이 웅궁거렸다. 수진의 문자가 47통이나 쌓여 있었지만 무시했다. 도쿄에 사는 형, 도진에게서 온 문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김도진, 야, 잘 지내냐? 형수랑 여름에 놀러 온다며? 일정 잡아야지. 나는 망설임 없이 답장했다. 나, 결혼 끝났어. 나중에 전화할게. 형이 기겁할 게 뻔했지만 설명할 기력이 없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발신자 정보 없음. 김도연 씨, 최태영입니다. 수진이한테 번호 받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태영, 내 아내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남자. 억울하다. 네가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멈췄다. 진실을 알고 싶었다. 수진의 편집된 변명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진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안 받을 수가 없었다. 도현아, 별일 없니? 어머니의 촉은 무서울 정도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밑바닥엔 불안감이 깔려 있었다. 네, 괜찮아요. 왜요? 그냥 꿈자리가 사나워서. 수진이랑은 잘 지내고 너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바리스타가 그려준 라떼아트의 하트 모양이 비웃음처럼 보였다. 어머니, 저 수진이랑 좀 문제가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니 많이 힘드니? 모르겠어요. 그냥 좀 지치네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렇다고 홧김에 결정하지도 말고. 내 인생이야.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어머니와의 통화를 짧게 끝냈다. 마음이 약해질까봐 더 길게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은행 앱에 접속했다. 어제 새벽엔 대충 훑어봤던 명세서를 엑셀로 다운로드했다. 6개월치 기록,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4월 15일 청담동 카페 47,000원. 건 첫 만남. 4월 28일 도산공원 파스타 12만원. 완원 5월 3일 현대미술관 입장료 5만원 션.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했던 날이다. 5월 17일 신세계백화점 34만원 션. 수진이 새 옷을 사온 날. 스크롤을 내릴수록 손이 떨렸다. 저녁 식사, 술집, 영화관. 그리고 6월 14일, 16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68만원 좌이면. 수진은 회사 워크샵이라고 했었다. 호텔에 전화를 걸었다. 예약 확인 좀 하려고요. 6월 14일 이수진 이름으로 예약했는데요. 직원은 친절하게 확인해 주었다. 네, 오션 테라스킹룸 2박이네요. 투숙객 명단에 이수진님, 최태영님 확인됩니다.
확인 사살. 그녀는 그와 함께 잤다. 내가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그녀의 워크숍을 응원하고 있을 때 그녀는 부산 바다가 보이는 호텔 방에서 딴 남자와 뒹굴고 있었다. 총 1,5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6개월간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다른 남자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박지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수진의 베스트 프렌드. 오빠, 나 지은인데 지금 통화돼. 말해. 수진이 말 다 믿지 마. 나 더 이상 걔 편 못 들어주겠어. 지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무서운 소리야? 수진이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오빠랑 합의된 거라고 했어. 쇼인도 부부라고. 오빠도 여자 있고 서로 사생활 터치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준 거야. 머리가 띵했다. 합의? 쇼인도? 난 그런 적 없어. 어젯밤 전까지 최태영 이름도 몰랐어. 이 미친 기집애. 걔 어제 클럽에서 가관도 아니었어. 최태영 무릎에 앉아서 술 먹여주고 목에 키스하고. 진짜 부부인 줄 알았어. 내가 오빠 눈치 안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알아? 도현 오빠는 신경도 안 써라면서 웃더라. 지은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내 상상을 초월했다. 수진은 6개월간 완벽한 연극을 해온 것이다. 나에게는 피해자인 척, 친구들에게는 쿨한 척, 최태영에게는 불행한 아내인 척. 전화를 끊고 최태영의 문자를 다시 열었다. 김도현, 할 얘기 있다며 1시간 뒤 성수동 블루보틀로 나와. 답장은 3초 만에 왔다. 최태영,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1,500만 원짜리 엑셀 파일과 호텔 영수증, 그리고 친구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모였다. 이제 판결을 내릴 시간이었다. 수지는 싸우고 싶어 하겠지만 나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내가 질 확률은 0%였다. 커피가 식어 빠지게 차가워져 있었지만 나는 단숨에 들이켰다. 쓴맛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이제 시작이다. 어젯밤 일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 이번엔 진실만. 수지는 떨리는 숨을 들이켰다. 진짜 지은이네 집에서 시작했어. 셋이서 와인 마시고 놀았는데 밤 11시쯤 태영기한테 문자가 왔어. 직장 동료들이랑 강남 클럽 옥타곤 VIP 테이블에 있다고. 지은이랑 하윤이가 가고 싶어 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 가서 뭐 했는데. 태영기가 큰 계약건 따냈다면서 기분 낸다고 비싼 샴페인을 계속 시켰어. 아르망드 브리냑 같은 거. 말렸는데도 괜찮다고. 자기가 쏜다고. 그래서 넌 받아 마시면서 공주님 대접 즐기셨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좋았어. 누군가 대가 없이 나한테 퍼주는 기분. 오빠는 요즘 기념일도 그냥 넘기잖아. 그래서 내 카드가 정지됐을 때 나한테 전화했구나. 내 물주가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 아니야. 태영기가 내준다고 했어. 근데 싫었어. 오빠가 내 남편이잖아.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내가 사고치면 오빠가 달려와서 수습해 주길 바랐어. 그게 우리가 아직 부부라는 증거 같아서. 증거.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태영이 카드를 부러뜨리고 폰을 집어던진 거야? 걔가 계산하면 네 불륜놀이가 진짜 불륜이 될까봐.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곡을 찔린 여자의 얼굴.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 태영이 유부남이야. 6개월 전에 이혼했어. 아, 완벽하네. 나는 벽에서 등을 떼고 문으로 향했다. 수진이 다급하게 일어나 내 옷자락을 잡았다. 오빠, 어디가? 제발, 내가 정리할게.
태영이 다시는 안 만날게. 상담도 받고 다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나는 그녀의 손을 마치 오물이 묻은 옷감을 떼어내듯 차갑게 밀어냈다. 넌 이미 날 떠났어, 수진아. 집만 안 뺐을 뿐이지. 경찰서를 걸어 나왔다.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강남의 아침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맑았다. 나는 차에 올라타 목적지도 없이 달렸다. 올림픽대로를 타고 강변북로로, 서울의 동쪽으로. 머릿속이 멍했다. 6년의 결혼 생활이 경찰서 취조실에서 끝났다. 한참을 달려 성수동의 낯선 카페에 들어갔다. 붉은 벽돌과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된 수진이 좋아했을 법한 힙한 공간. 구석진 자리에 앉아 블랙커피를 시켰다. 휴대폰이 웅궁거렸다. 수진의 문자가 47통이나 쌓여 있었지만 무시했다. 도쿄에 사는 형 도진에게서 온 문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김도진, 야, 잘 지내냐? 형수랑 여름에 놀러 온다며? 일정 잡아야지. 나는 망설임 없이 답장했다. 나 결혼 끝났어. 나중에 전화할게. 형이 기겁할 게 뻔했지만 설명할 기력이 없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발신자 정보 없음. 김도연 씨, 최태영입니다. 수진이한테 번호 받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태영, 내 아내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남자. 억울하다? 네가?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멈췄다. 진실을 알고 싶었다. 수진의 편집된 변명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진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안 받을 수가 없었다. 도연아, 별일 없니? 어머니의 촉은 무서울 정도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밑바닥엔 불안감이 깔려 있었다. 네, 괜찮아요. 왜요? 그냥 꿈자리가 사나워서. 수진이랑은 잘 지내고 너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바리스타가 그려준 라떼 아트의 하트 모양이 비웃음처럼 보였다. 어머니, 저 수진이랑 좀 문제가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니 많이 힘드니? 모르겠어요. 그냥 좀 지치네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렇다고 홧김에 결정하지도 말고. 내 인생이야.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어머니와의 통화를 짧게 끝냈다. 마음이 약해질까봐 더 길게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은행 앱에 접속했다. 어제 새벽엔 대충 훑어봤던 명세서를 엑셀로 다운로드했다. 6개월치 기록.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4월 15일 청담동 카페 47,000원. 첫 만남. 4월 28일 도산공원 파스타 12만원. 5월 3일 현대미술관 입장료 5만원.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했던 날이다. 5월 17일 신세계 백화점 34만원. 스반원, 수진이 새 옷을 사온 날. 스크롤을 내릴수록 손이 떨렸다. 저녁 식사, 술집, 영화관, 그리고 6월 14일, 16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68만원. 수진은 회사 워크샵이라고 했었다. 호텔에 전화를 걸었다. 예약 확인 좀 하려고요. 6월 14일 이수진 이름으로 예약했는데요. 직원은 친절하게 확인해 주었다. 네, 오션 테라스 킹룸 2박이네요. 투숙객 명단에 이수진님, 최태영님 확인됩니다. 확인 사살. 그녀는 그와 함께 잤다. 내가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그녀의 워크샵을 응원하고 있을 때 그녀는 부산 바다가 보이는 호텔방에서 딴 남자와 뒹굴고 있었다. 총 1,5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6개월간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다른 남자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박지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수진의 베스트 프렌드. 오빠, 나 지은인데 지금 통화돼? 말해. 수진이 말 다 믿지 마. 나 더 이상 걔 편 못 들어주겠어. 지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오빠랑 합의된 거라고 했어. 쇼윈도 부부라고. 오빠도 여자 있고 서로 사생활 터치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준 거야. 머리가 띵했다. 합의? 쇼윈도? 난 그런 적 없어. 어젯밤 전까지 최태영 이름도 몰랐어. 이 미친 기집애. 걔 어제 클럽에서 가관도 아니었어. 최태영 무릎에 앉아서 술 먹여주고 목에 키스하고. 진짜 부부인 줄 알았어. 내가 오빠 눈치 안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알아? 도연 오빠는 신경도 안 써라면서 웃더라. 지은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내 상상을 초월했다. 수진은 6개월간 완벽한 연극을 해온 것이다. 내게는 피해자인 척, 친구들에게는 쿨한 척, 최태영에게는 불행한 아내인 척. 전화를 끊고 최태영의 문자를 다시 열었다. 김도연, 할 얘기 있다며. 1시간 뒤 성수동 블루보틀로 나와. 답장은 3초 만에 왔다. 최태영,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일진호체 몇만 원짜리 엑셀 파일과 호텔 영수증, 그리고 친구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모였다. 이제 판결을 내릴 시간이었다. 수진은 싸우고 싶어 하겠지만 나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내가 질 확률은 0%였다. 커피가 식어 빠지게 차가워져 있었지만 나는 단숨에 들이켰다. 쓴맛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이제 시작이다. 11시 30분 정확히 최태영이 카페로 들어왔다. 한눈에 알아봤다. 성공한 여의도 금융맨 특유의 티 안 나게 비싼 옷차림. 내 월급보다 비쌀 것 같은 청바지에 소매를 걷어 올린 흰 셔츠. 손목엔 롤렉스가 번쩍였다. 딱 봐도 일찍 성공해서 일찍 결혼하고 일찍 이혼한 타입. 잘생겼다. 젠장 인정하기 싫지만 잘생겼다. 왜 수진이 흔들렸는지 알 것 같아서 더 짜증이 났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이라도 하러 온 사람처럼. 김도연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손을 무시하고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앉아. 그가 맞은편에 앉았다. 피곤해 보였다. 눈 밑은 퀭했고 턱 근육이 긴장으로 빳빳하게 굳어 있었다. 그래, 피곤해야지. 긴장해야지. 내가 느끼는 고통의 10분의 1이라도 느껴야지. 커피 한 잔 시켰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인 다른 잔을 가리켰다. 블랙 맞으시죠? 수진이가 도연 씨는 블랙만 마신다고. 수진이가. 그 자연스러운 친밀함에 이가 갈렸다. 내 커피 안 마셔. 진실이나 내놔. 최태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뭔가 복잡한 이름의 거품 많은 음료였다. 알겠습니다. 뭐부터 알고 싶으십니까?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숨을 골랐다. 3월 마케팅 컨퍼런스에서 만났습니다. 디지털 전략 패널에서 옆자리에 앉게 됐죠. 쉬는 시간에 대화를 시작했는데 재밌고 똑똑하고 말이 잘 통했습니다. 번호 교환하고 나중에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죠. 그냥 네트워킹 차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지? 네, 아니었습니다. 그가 커피를 내려다 봤다. 몇 주 뒤에 둘이서 커피를 마셨는데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느꼈고 수진이도 느꼈죠. 일 얘기, 사는 얘기 3시간 동안 떠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자기 일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더군요. 꽉 막힌 것 같고 성취감도 없다고. 내 얘기도 했나? 네, 결혼했다고. 남편 이름은 김도연이고 IT 쪽에서 일하고 만난 지 6년 됐다고. 그가 말을 골랐다. 사이가 복잡하다고 하더군요. 서로 멀어졌다고. 지은 씨한테는 우리가 쇼윈도 부부라고 도연 씨도 다 알고 있다고 했답니다. 내가 고개를 들었다. 뭐? 나한텐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냥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만 했지 합의된 관계라고는. 그래서 너랑 나 둘 다 속았다는 거지. 그가 머리를 쓸어 넘겼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다. 저기요, 제가 어떻게 보일지 압니다. 하지만 맹세코 도현 씨가 다 알고 있다는 말을 믿었기에 만난 겁니다. 만약 도현 씨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랬을까? 네, 전 가정 파괴범 아닙니까? 남의 아내 빼앗는데 희열 느끼는 쓰레기 아니라고요.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짜 감정을 느꼈을 뿐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니까 단순한 분류는 아닐 거라고 멍청하게 믿었던 거죠. 언제 잤어? 질문이 주먹처럼 날아갔다. 그가 멈칫했다. 뭘 근거로 그런 생각을 6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오션 테라스 킹룸 2박 투숙객 명단에 내 이름이랑 수진이 이름 둘 다 있던데. 최태영이 눈을 감았다. 조사 많이 하셨네요. 대답해. 네, 부산에서 잤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확인 사살을 당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추측이 현실이 되는 순간의 고통. 내 아내가 이 남자와 잤다. 내가 집에서 혼자 일하고 있을 때 그들은 호텔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다. 몇 번이나.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해. 최태영은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가늠하려는 듯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다. 5번이요. 부산 포함해서. 5번.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한 5번의 순간. 5번이나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가서 이 남자를 만나 섹스를 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에 돌아와 내 눈을 보고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었겠지. 어디서? 내가 물었다. 주로 호텔이요.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도연 씨 집에는 절대 못 간다고 하더군요. 참 배려심 깊네. 내 비꼬는 말에 최태영이 움찔했다. 변명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짓, 제가 한 짓 다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진심으로 수진이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사랑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남자가 내 아내를 사랑한단다. 내 앞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며 내가 결혼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내 침대에서 자고 내 반지를 끼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맹세한 그 여자를. 수진이도 널 사랑했나? 내가 물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력하게 손짓했다. 이제는 뭐가 진짜고 뭐가 그냥 제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한 말 다르고 도연 씨한테 한 말 다르고 지은 씨한테 한 말 다르고 진실이 뭔지 누가 알겠습니까? 진실은 걔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은 걔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둘 다 가지고 놀았다는 거지. 진실은 걔가 내 돈 1,500만 원을 썼다는 거야. 네가 번 돈 말고 내가 번 돈으로 너랑 데이트하고 여행 가고 나 몰래 딴 살림 차리는 데 썼다고. 돈 얘기는 몰랐습니다.
제가 다 내려고 했는데 굳이 더치페이 하겠다고 고집 부려서 자기도 부담해야 죄책감이 덜 든다고 하더군요. 참 갸륵하시네. 화나신 거 압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시겠지만 넌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상상도 못해. 최태영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나를 유심히 쳐다봤다. 맞습니다. 상상은 못하죠. 하지만 만약 제 전 아내가 몇 달 동안 저 몰래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다녔다는 걸 알았다면 그가 말끝을 흐렸다. 사실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혼한 이유가 그거니까요. 내가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전 아내가 헬스 트레이너랑 바람났거든요. 아주 진부하죠. 어느 날 일찍 퇴근했는데 둘이 우리 침대에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침대? 네, 김도연 씨. 그 순간을 평생 못 잊을 겁니다. 내 침실 문을 열고 다른 놈이랑 뒹구는 아내를 봤을 때의 그 기분. 배신감, 수치심, 그리고 그 빌어먹을 분노. 그의 목소리엔 진짜 고통이 서려 있었다. 진짜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제야 밤새 수진이 보낸 문자 폭탄을 열어볼 마음이 생겼다. 새벽 3시부터 아침까지 협박과 애원, 남 탓으로 점철된 활자들의 향연이었다. 오빠 진짜 이럴 거야?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다 오빠 때문이야. 따위의 말들 사이에 마지막 문장 구석에 처박힌 미안해라는 3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 반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어제 새벽 2시 47분의 그 전화 이후 그 말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액정 위에서 깜빡이는 무미건조한 픽셀 덩어리일 뿐 내 심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옷을 걸쳤다. 청바지에 수진이 나보고 좀 젊어 보인다고 했던 그 회색 후드티를 대충 뒤집어 썼다. 면도도 머리 정돈도 하지 않았다. 세상에 잘 보일 필요 따윈 없었다. 차키를 들고 거실로 내려오니 아침 햇살 속의 집이 낯설도록 휑했다. 논현동 수입가구 거리에서 함께 골랐던 고가의 소파, 벽에 걸린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수진이 고집부려 샀지만 결국 바닥에 굴러다니는 쿠션들, 한때는 저 소파에서 숨이 찰 정도로 키스하며 뒹굴었는데 언제부터 우리 결혼이 감정의 교류가 아닌 돈을 요구하고 입금하는 거래 관계로 전락해버린 걸까? 고개를 젓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강변북로를 타고 강남경찰서로 향했다. 출근길 정체 속에 갇혀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핸들만 꺾었다. 머릿속은 딴 곳을 헤매고 있었다. 몇 년 전 설악산 등반대가 떠올랐다. 젖은 바위를 밟고 미끄러지던 그녀의 손을 낚아챘을 때 숨을 헐떡이며 올려다보던 그 생기 넘치던 웃음. 이 여자다. 평생 같이 웃고 싶은 사람이라고 확신했던 그 순간. 그 시절의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 강남경찰서 건물은 콘크리트 요새처럼 위압적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대자마자 수진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오고 있어. 답장 없이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로비는 싸구려 소독약과 자판기, 믹스커피 냄새가 역하게 뒤섞여 있었다. 세상 모든 진상을 다 겪어본 듯한 당직 경찰에게 이름을 말하자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턱짓으로 대기석을 가리켰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겁먹은 어린애, 술 냄새 풍기는 양복쟁이, 화장이 번진 채 전화기에 대고 울고 있는 여자. 지난밤 서울의 온갖 치부들이 여기 모여 있었다. 내 아내가 밤새 이 꼴불견들 틈에 섞여 이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에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때였다. 김도연 씨? 고개를 드니 박경희가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전화 목소리보다 젊어 보였지만 그 얼굴은
이미 세상의 지저분한 꼴은 볼 만큼 다 봤다는 듯 건조했다. 접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송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초동 법조타운의 고층 빌딩에 있었다. 내 호텔 방보다 넓은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가구들은 건축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세련됐다. 송 변호사는 책상 뒤에 서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며 짓는 미소는 따뜻했지만 철저히 계산된 프로의 그것이었다. 권위와 친근함 사이에 완벽한 균형. 김도연 씨, 반갑습니다. 그녀의 악력은 단단했고 자신감이 넘쳤다. 가죽 의자에 앉자마자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보내주신 자료 아주 훌륭했습니다. 특히 엑셀 파일이 결정적이었어요. 6개월간 347건의 거래 내역, 총 1,500만 원에 달하는 부부 공동재산 탕진. 소송에 아주 강력한 기초가 될 겁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심증만 가지고 오는데 도연 씨는 증거를 가져오셨으니까요. 그녀는 모니터를 돌려 내게 보여주었다. 박지은의 진술과 내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불륜 타임라인이었다. 달력 위로 파랑, 노랑, 빨강, 초록색 표시가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보시다시피 관계가 급격히 진전됐습니다. 3월 첫 만남, 4월 첫 식사, 6월 첫 외박. 7월부터는 일주일에 여러 번 만났고요. 지출도 비례해서 늘어났죠. 6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건은 특히 중요합니다. 회사 워크숍이라고 거짓말하고 법인 경비 처리까지 하려 했다면 이건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횡령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혼 소송에 직접 쓰진 않겠지만 부인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데 유용할 겁니다. 이게 다 소송에 도움이 됩니까? 내가 물었다. 한국은 유책주의를 따르지만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부인이 상간남과의 관계를 위해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했다는 건 기여도, 산정에서 아주 중요한 감액 사유가 됩니다. 1,500만 원 여간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 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다. 재산 분할 계획이었다. 현재 아파트 시세 대비 대출금을 뺀 순자산이 약 3억 정도 되시죠. 보통은 5대5로 시작하지만 우리는 6.5대 3.5, 즉 65%를 목표로 할 겁니다.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재산 탕진, 불안정한 소득, 그리고 도현 씨가 대출금 상환을 전담했다는 점을 강조해서요. 이렇게 되면 도현 씨는 약 2억 원 정도를 지키게 됩니다. 그쪽이 순순히 응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착수금은 1,500만 원입니다. 부인이 소장을 받으면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감정적인 싸움은 제가 대신해 드립니다. 도연 씨는 그저 버티시면 됩니다. 1,900만 원, 500만 원 3일 만에 내 통장에서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체를 마쳤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또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어제 상담 예약했던 김 변호사였다. 김도연 씨, 상담 취소하셔야겠습니다. 방금 부인분이 저희 사무실에 수임 의뢰를 하러 오셨거든요. 이해 상충 때문에 제가 양쪽 다 맡을 순 없습니다. 물론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미 도연 씨 자료를 봤으니까요. 의도치 않게 수준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기회 하나를 날려버린 셈이었다. 그녀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오후에는 신림동의 오피스텔을 보러 갔다.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10평 남짓한 공간은 좁았지만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깔끔했다. 중개인은 천장 누수 자국을 보며 멋쩍어 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자마자 이케아로 향했다.
거대한 창고형 매장 안을 좀비처럼 걸어 다녔다. 침대 프레임, 매트리스, 소파 그릇. 디자인이고 나발이고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을 카트에 쓸어 담았다. 계산대에서 3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이틀 새 2천만 원가은 가까이 썼다. 인생을 리셋하는 비용치고는 싸다고 해야 하나. 새 아파트에 덩그러니 놓인 렌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송 변호사에게 문자가 왔다. 내일 오전 법원 집달관을 통해 소장이 송달될 예정입니다.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9시 47분 송 변호사에게서 송달 완료 문자가 왔다. 수진이 내가 보낸 이혼 폭탄을 받았다는 뜻이다. 5분도 안 되어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수진인 걸 알았다. 받지 말라는 송 변호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확인하고 싶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법원 사람 보내서 이혼 서류를 던져? 네가 인간이니? 어떻게 얼굴 한 번 안 보고 이래? 이게 법적인 절차야, 수진아. 법? 웃기지 마. 우린 부부야, 김도현. 대화로 풀 수 있는 걸 기어이 이렇게 바닥을 봐야겠어? 대화? 6개월 동안 네가 나한테 한 대화라곤 거짓말밖에 없었잖아. 부산 출장 간다고 뻥치고 호텔에서 뒹굴 때 넌 나랑 대화할 생각이었니? 그건 널 지키려고 그런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에 헛웃음이 터졌다. 지켜. 1,500만 원만 써가며 딴 놈이랑 바람 피우는 게 날 지키는 거였다고?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알게 하기 싫었으니까. 넌 집에 없었잖아. 난 외로워 미칠 것 같았는데 넌 일밖에 몰랐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뭉개졌다. 그래, 인정해. 나 실수했어. 잘못했다고. 근데 너도 잘못했잖아. 우리 결혼이 죽어가는데 넌 방관만 했잖아.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6년을 다 쓰레기통에 처박을 거야. 한 번 실수. 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6개월 동안 5번의 호텔행, 수십 번의 거짓말, 수백 번의 기만. 그게 어떻게 한 번의 실수야. 그건 선택이었어, 이수진. 넌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나를 속이기로 선택한 거야.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야 진짜 현실을 마주한 사람의 울음소리였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오빠. 내가 다 망쳤어. 상담받을게. 시키는 거 다 할게. 제발 이러지 말자.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렸지만 동시에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니, 우린 끝났어. 왜? 내가 고친다잖아. 내가 널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얼굴을 보면 그 호텔방이 생각나고 새벽 3시에 돈 달라고 전화하던 네 목소리가 들려 신뢰가 깨진 부분은 남보다 못한 거야. 너 진짜 잔인하다. 그런가 보지.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해.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고 번호를 다시 차단했다. 텅 빈 오피스텔. 반쯤 조립하다 만 이케아 서랍장 옆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진짜로 끝났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엉성하게 조립된 가구 사진을 찍어 도쿄에 있는 형에게 보냈다. 진행 중.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 형의 답장은 바로 왔다. 고생했다. 밥 챙겨 먹어라. 버티면 이기는 거야. 나는 바닥에 대자로 누워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았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 창밖의 자동차 소음.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지만 적어도 거짓은 없었다. 32살, 이혼남, 월세살이. 초라한 타이틀이지만 이게 지금의 내 현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하나씩 천천히.